벌써 12년이 넘도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겨왔다는 비밀은 뭘까? 수석경찰서에서 삼촌 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삼촌 좀 찾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다 해서 바로 갔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소식은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애들 죽었어요.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애들이 왜 죽냐고. 조카들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 2003년 송파구 삼전동 어느 다세대 주택의 반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 안방에서 화재가 시작되어서 출입구라든지 이제 다른 작은 방 쪽으로 연기가 흘러나갔고, 맞은편 그 옥상에서 잠깐 뭐 휴식을 취하시던 분이 지하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건입니다. 다행히도 불길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화재라는 생각은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진압에 의한 그 소화수는 이제 보통 이제 검정색이죠. 보통 탄화물하고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검정색이 맞는데, 여기 이거 보시는 거지, 이거는 눈에 들어온 현장은 핏빛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물이 피와 비범벅이 되어 사방에 퍼진 겁니다. 시체가 방 안에 한 곳이 있고 세 구가 이제 죽어 있었던 거죠. 딸하고 아들하고 딸의 또 남자친구 이렇게 죽어 있었던 거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사람은 이 집에 사는 남매 오도 씨와 다영 씨, 그리고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옥 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재와는 무관한 죽음이었습니다. 동생 다영 씨는 왼쪽 어깨에 집중된 6개의 상처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상처를, 오빠 오도 씨의 경우에는 복부 등 9곳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영 씨의 남자친구인 진옥 씨는 4곳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날마다 났다 하더라고요. 총각이 있다 하더라고요. 결혼할 총각이. 놀랍게도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가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에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상견례를 마친 그날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딸이 결혼식 하기로 하고 아마 상견례를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엄마가 하는 치킨집에서 같이 맥주도 한잔 했다 그러더라고요. 상견례 후 어머니의 가게로가 가볍게 맥주 한 잔씩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는 가족들과 남자친구 진욱 씨.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11시 반이 된 시각, 가게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 사람은 먼저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2시 30분경.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향한 박 씨. 박 씨가 남매를 뒤로 하고 집을 나간 시각은 새벽 1시경. 저희가 접수한 시간은 새벽 1시 40분경인데, 근데 검은 연기만 관측돼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걸 보면 1시 20분경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 도구의 지문은 안 나왔나요? 신문은 물러다 씻어졌는데 안 나오죠. 그런데 범행 도구 중 하나인 과도의 생김새가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볼 적에도 생김칼이 맞아요. 폐김칼. 잘 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너무 막딱 서 있으면 걸려요. 근데 약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라고 이렇게 살짝 해놓은 거죠. 워낙에 날카로워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색임용 칼.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날 새벽 찾아왔던 걸까? 우리가 흉기를 든, 특히 예기,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과 격투를 벌이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훈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방어훈이라고 볼 만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욱 씨의 손가락에서 발견한 작은 상처가 저항한 흔적의 전부였던 겁니다. 혹시 술에 취해 저항조차 못했던 걸까? 혈중 알코올 농도로 봤을 때 각자 소주 한두 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다영 씨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두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시간 내에 사망케 하고 가장 상처도 적지만 가장 확실한 치명상을 한 거는 시고요. 전호도 씨는 굉장히 여러 번 찔렀고, 물론 치명상인데도 불구하고 복부랑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찔렀다라는 거죠. 복부와 목 등의 치명상을 입고 숨진 오도 씨와 진욱 씨. 체격이 좋은 두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범인은 애초에 두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방어흔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영 씨의 경우 상처 부위가 두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어깨도 찔리고 뭐 여러 군데 찔렀는데 특징적인 건 얼굴과 머리를 찔렸다는 거야. 머리를 포함해 몸 이곳저곳에 12개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다영 씨. 그 부위가 찔려서 치명상이 되는 경우는 흔히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 그 부위를 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그 부위를 1차 가해의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인은 남자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혔지만 여성인 다영 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자놀이나 뺨 쪽에 있는 상처, 양쪽 옆머리 쪽에 있는 손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작은 상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놓고 고민해 본다면 죽음을 의도한 가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은 손상의 가능성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죽이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이 다영 씨에게 원했던 것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전영 씨가 미모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남자가 하나가 헤어지고 또 뒤에 남자랑 만난 거 보여지는데 2년 정도 사귀었나? 한 1, 2년 정도 사귀었던 것 같아요. 잘 사귀다가 일 때문에 헤어졌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에 누군가 앙심을 품었던 건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빠 다영이 다 빚쟁이라고 할 정도로 다 빚이 사채 빚이 있었다. 네 있었어요. 각자 수천만 원대의 사채를 썼다는 남매. 혹시 빚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의 소행은 아닌 걸까? 치정과 원한에 의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중 우리는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영 씨의 꽉 움켜진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꽉 죽었는데 하루끔 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그 범인 모발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 손에 여기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여기. 가늘하게 보인다. 양 손에 쥐고 있었던 머리카락은 모두 13가닥, 길이는 9cm에서 22cm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날아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근이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의 주인을 밝힐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 죽기 전에 아마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를 짚은 거 아닌가. 경찰은 정황상 칼에 찔린 다영 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고통을 이겨내려는 생각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범행을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모친까지 사실 그 집에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대거든요. 이러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그 새벽에 들어왔다. 그건 사실 너무 무모하죠. 일어나기 좀 어려운 범죄다. 범인은 집안 상황은 물론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정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란 얘기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부모님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엄마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두 남매를 게다가 예비 사위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찜질방 가서 잔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 내연남 집으로 갔다는 거죠. 1시쯤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쯤. 집에 도착한 박 씨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간은 새벽 1시경. 딸 다영 씨에게는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타고 갔냐? 택시 타고 갔다. 근데 택시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 수사를 했는데 택시 목격자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박 씨가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신 내역이라든가 기지국 위주로 다 수사를 해봤죠. 봤는데 딱 부러지게 어디에 가서 지금 무슨 활동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히지 못한 겁니다. 경찰에서 추정하는 사건 발생 시간은 새벽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러니까 박 씨가 집을 나선 지 불과 1, 20분 만에 누군가 들어와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한때 박 씨가 살았다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무서워갖고 안 봐요. 수시로 나한테 입수해달라고 보증서 달라고 전화하고 아마 씨 때문에 여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 동네에. 박 씨가 동네 주민과 상인들에게 빌린 돈은 확인된 금액만 무려 3억여 원. 그런데 딸하고 아들 이름으로 그랬던 건 알고 있고요. 차용증을 쓸 때 내 이름이 아닌 딸 이름이랑 아들. 그러니까 보증인 세워둘 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은 또 그러니까 돈을 땡겨 쓴 거죠.
때마다. 엄마가 일을 맨날 저질러 놓고 애들 막 시험 보려고 그러면 애들 이름으로 막 돈을 끌어쓴 게 다 엄마가 하신 거예요. 남매에게 있었다는 빚은 알고 보니 박 씨가 남매의 명의로 빌린 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돈을 잔뜩 빌려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를 떴다는 박 씨. 그런데 황당한 일이 몇 달 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 박 대표라는 내용으로 그녀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당당하게 실린 겁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박 씨가 어떻게 음식점 체인점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 보험을 죽기 전에 엄마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꽤 많이 수강했다.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한 건 2002년 겨울 사건이 일어나기 4,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그걸 봤다는 거 참 많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딸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죠. 박 씨 남매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놨고 사망 후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상금의 30%밖에 수령할 수가 없는데 타인에 의한 사망일 경우 보험금의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보상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타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 특약금을 받게 된다는 가입 약관. 이것은 단지 기막힌 우연인 걸까? 만약에 박 씨가 정말 유력한 용의자라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영 씨가 죽으면서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머리카락입니다.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계 혈통의 동일성 여부, 즉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검사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다영 씨의 머리카락은 동일 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전혀 낯선 인물이 아니라 동일 모계인 어머니 박 씨거나 박 씨의 자녀들인 오도 씨나 다영 씨 중 한 사람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다영 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은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추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찔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쥐어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 때문에 올리기도 매우 힘들 것 같고 이미 찔려서 피가 흉곽에서 막 나고 있는데 상실까지는 아니라도 힘들다. 흉기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칼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었다기보다 상처를 입기 전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머리카락을 잡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박 씨를 용의자로 가정한다고 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범행 도구가 2개인데다 다영 씨의 상처가 남자 둘의 상처와 다른 것으로 봐서 누구든 조력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관계도 꽤나 복잡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딱 한 사람 그 택시 기사만 경찰한테 안 들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준 신월동 내연남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하시고 있는데 엄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취향배우자야. 네. 그런데 엄마가 택시 아저씨한테 차를 샀어. 사건 후 보상금을 수령한 박 씨로부터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는 택시기사. 그런데 저 어떤 인물일까? 씨라고 아세요? 알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빚이 4번 걸려있는데 일순환에 있으면 다 쓰고 뭐 여기저기 다 쓰고 막 이랬어. 그때 사고 났을 때 선생님은 아예 강릉에 계셨던 거예요? 강릉에 있어. 내가 9월쯤에 왔으니까 이 4월 달인지 뭐 났어요. 9월에 선생님은 서울로 오신 거예요? 네. 씨가 그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뭐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아빠가 한번 보면 내가 집이 있나 뭐 집이 있은 게 있었나 뛰어보면 나오잖아요. 차는 그랜저 XG 있어요. 그랜저 XG 그걸 샀었어 중고차. 몇 개월 타다가 갤로포로 바꿨어. 딸 앞으로 해가지고 4천억짜리 돈을 대충 받은 거야. 그리고 또 나하고 헤어졌는데도 우리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도 뭘 또 모르고 그냥 돈 보내주게 됐어. 남자 역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씨와 관련된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 헤어져서 보험을 들었다 했더라고. 보험을 들고 보험은 뭐 얼마나 일은 안 하고 숨치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많을까 그랬어. 사건 전 남매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얘기를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대체 보험의 진실은 뭘까? 그리고 감춰진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